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 낡은 집 관리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미니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이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순자는 늘 하던 대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2층 단독주택. 마당에 심은 감나무도 이제 순자의 키를 훌쩍 넘어섰죠. 어머니, 요즘 집 관리 힘드시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젊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 결혼 초부터 집안일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지만 말만큼은 언제나 또렷했죠. 괜찮아. 아직 팔팔하단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보일러도 자꾸 고장나고 지붕도 비새고요. 수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건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어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 제 명의로 넘기시면 어때요? 대신 매달 어머니께 월세를 드릴게요. 현금으로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월세? 순자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네.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통장으로 꼬박꼬박 넣어드리고요. 어머니는 편하게 사시고 저희가 집 관리는 다 책임질게요. 세금도 수리비도 전부요. 며느리는 마치 사업 제안을 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옆에서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달 현금 받으시면 훨씬 편하시잖아요.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지켜온 집.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이 집만큼은 꼭 지켜라고 당부했던 그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라고? 얘들아. 순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 사기꾼들이 노린다고요. 차라리 가족인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안전해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순자는 찌개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이미 다 식어버렸더군요.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미루시면 집값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 부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죠. 여보.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2층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빨리 명예 바꿔야 해.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곤란하잖아. 순자는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방금 들은 게 맞나? 아니,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달 50만 원. 제 명의로.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명의를 바꿔야 할까?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나?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확신에 찬 날카로운 눈빛을요.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은근슬쩍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집값 진짜 떨어진대요. 뉴스 보셨죠? 옆집 할머니도 자식한테 명예 넘기셨대요. 처음엔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저 아직 생각 중이야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죠.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빠, 이러다 정말 못 받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원래 결정이 느리셔. 느린 게 아니라 의심하시는 거잖아. 빨리 설득해야 해. 우리 시간 없다고.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말투와 표정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집값이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그런 건 관심 없어. 300만 원이래요. 이 집이 60평이니까 대충 2억 정도 되는 거죠. 며느리는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계산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그런 걸 알아봤니? 아, 그냥요. 혹시 나중에 명예 넘기실 때 세금 계산하려고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순자에게는 소름 돋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되짚어졌습니다. 매달 50만 원 드릴게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저희가 집 관리 다 할게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안방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권리증. 남편이 살아생전 이것만큼은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던 문서였죠. 순자는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순자 명의로 바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순자의 것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김 여사를 만났어요. 김 여사는 순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며느리가 집 자주 온다면서? 응, 요즘 자주 와. 조심하세요. 요새 뉴스 보니까 자식들한테 집 빼앗긴 노인들 얘기 많이 나오던데.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몰라요? 명의를 자식한테 넘겼다가 쫓겨나는 경우 있대요. 계약서에 뭐 복잡하게 써놓고 나중에 월세도 안 주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던데.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덧붙였어요. 에이, 근데 순자 씨 며느리는 그럴 리 없겠지. 내가 괜히 걱정했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순자는 가방을 부엌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니,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컵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급하니? 뭔가 이유라도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거야. 왜 꼭 내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야 하는지.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놀이는 사기꾼 많아요. 가족한테 맡기시는 게 안전하다니까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확신에 차 있던 그 날카로운 눈빛.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재촉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어느 화요일 오전 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병원.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이 아니라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확인해야 했죠. 동사무소에 도착해 민원실 앞에 섰을 때 순자의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등기부등본. 떼러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서류를 출력했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순자는 1,000원을 내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펼쳐보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동사무소 밖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 분명히 자기 이름이어야 할 그곳에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날짜는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 그때는 며느리가 월세 제한을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순자는 서류를 움켜쥐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현실일 수 있을까?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들은 알고 있을까? 혹시 아들도 공모자는 아닐까? 불안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현관에 선 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고 물었어. 내 집이 왜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가 언제 집을 넘긴다고 했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한 달 전에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달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었어요. 어머니, 건강보험료 환급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라고 했었죠.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진명의 이전 서류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며느리는 순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월세 받으시면서 계속 여기 사실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이 집은 내 집이었어. 내가 평생 지킨 집이란 말이야.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순자가 처음으로 악을 썼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으니까.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등기부등본이 구겨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순자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알았어요. 아들도 공모자였다는 것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 입 닥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순자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층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던 집을 내가 빼앗겼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어요. 평생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 무게가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앞을 막아섰어요. 민수야, 엄마. 아들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려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엄마를 속인 거였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엄마 집을 빼앗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잖아요. 그냥 명의만 바뀐 거예요. 아들의 변명이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의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 송두리째 빼앗긴 거였습니다. 명의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집이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고.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알아요, 엄마. 근데 우리도 돈이 필요했어요. 아내 사업 자금이. 사업 자금?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사업? 카페요. 아내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대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담보가 필요했어요. 순자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카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엄마 집을 가로챈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수야,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니? 왜 속였어? 말했으면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말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속인 거니? 거짓말로 도장을 받아낸 거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들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끝난 게 아니야. 법원에 가서 무효라고 할 거야. 내가 속아서 찍은 도장이라고 증명할 거란 말이야. 아들은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거칠게 대하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엄마 도장 찍혀 있고 엄마가 직접 서명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변호사?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는 거니?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혈육의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2층에서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순자를 보고도 태연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카페 자리 보러 가요. 요즘 좋은 곳 나왔대요.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어차피 명의는 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일어나서 며느리 앞을 막아섰어요. 상관없다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담보를 잡아? 법적으론 제 집이에요, 어머니. 등기부에도 제 이름 있잖아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를 밀치고 문을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당장 명의를 돌려놔. 어머니, 손 놓으세요.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손을 뿌리치자 순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내려다보며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매달 월세 50만 원만 내시면 계속 여기 사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문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 씨, 집에 있어요?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는 순자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집 명의를 가로챈 일, 아들이 공모한 일, 카페 담보로 잡은 일까지. 김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 어떡하죠? 법원에 가도 소용없대요. 내가 직접 도장 찍었으니까 변호사 찾아가 봐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난 돈이 없어요. 법률구조공단 가봐요. 거기는 무료로 상담해 준대요. 순자는 김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안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순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그들이 날 속인 증거를.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르신,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으셨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기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속아서 찍은 거예요. 건강보험 서류인 줄 알았다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셔서 증거를 모으세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뭐니? 월세 계약서예요. 이제부터 매달 50만 원씩 내셔야 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순자는 그 종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입자 이름란에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세입자 취급하는 거니?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어머니가 여기 사시려면 월세를 내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월세를 내라고? 네. 싫으시면 다른 데 가셔도 돼요.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알았어. 서명할게. 순자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겼어요. 첫 월세는 이번 달 말까지 입금해 주세요. 통장 번호 드릴게요. 며느리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그걸 받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세입자가 됐어. 내 집에서.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부엌 쓰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리할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내 부엌인데, 이제는 제 집이에요. 세입자는 집주인 눈치 좀 보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집 밖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순자 씨, 요즘 며느리가 이사 온다던데 완전히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이고, 좋겠네. 가족이랑 함께 살면 든든하잖아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순자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순자 씨, 며느리가 카페 차린다는 소문 들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요? 응.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역 앞에 괜찮은 자리 잡았대요. 돈 꽤 들었을 텐데.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차린 카페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50만 원을 송금하는 손이 떨렸어요. 내 집에 내가 월세를 내고 있어. 은행을 나서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역 앞에 카페 차렸대요. 돈이 어디서 났대? 집을 담보로 잡았다던데. 시어머니 집을. 어머, 그럼 순자 씨는 어떡하고? 순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속삭임을 피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인의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발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웃음 뒤에 자기가 흘린 눈물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오빠, 오늘 카페 손님 진짜 많았어. 벌써 단골도 생겼대. 그래, 잘 됐네.
아들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 집으로 차린 카페를 자랑하는 며느리. 그걸 축하하는 아들. 나는 여기서 뭐지? 투명인간인가? 밤이 되어 안방에 누웠을 때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집은 완전히 내 명이야. 시어머니, 월세 받고 있어. 매달 50만 원씩. 순자는 안방 문틈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담보대출? 당연하지. 2억짜리 집인데. 카페 운영 자금 충분히 나왔어. 순자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한 행동, 시간과 날짜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남편이 남긴 오래된 수첩을 꺼내 그 안에 빼곡히 썼습니다. 7월 5일, 며느리 카페 대출 받았다고 통화함.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말 확인. 7월 7일, 아들, 엄마 월세 제때 안 내면 나가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말함. 7월 10일, 며느리 친구에게 전화로 시어머니 쫓아낼 방법 상의.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순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녹음 파일과 수첩을 가지고 갔어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변호사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증거 모으셨어요? 네. 이것 좀 들어보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집은 완전히 내 명이야. 시어머니는 속아서 도장 찍었고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끝까지 녹음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요? 순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시는 겁니다. 건강보험 서류라고 속여서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증인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며느리의 계획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집 김 여사가 떠올랐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가 카페 차린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웃이 한 분 계세요. 며느리가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좋습니다. 그분께 증인 동의를 받아오세요. 진술서를 작성할 겁니다. 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에 들렀습니다.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자 씨, 어떻게 됐어요? 김 여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순자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했고 증인이 필요하다고요. 김 여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집을 담보로 카페 차렸다는 얘기 여사님이 들으셨잖아요. 그걸 진술서에 써주세요. 알았어요. 그 정도야 당연히 해야죠. 순자는 김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건강보험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으신 거 맞나요? 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 번도 집을 넘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어요. 증거가 있나요? 순자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이제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남편이 남긴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약을 위해 숨겨둔 돈이라고 했던 그 통장이었죠. 여보, 이 돈 쓸 때가 왔어요. 순자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중개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집 시세를 알고 싶어요. 순자는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어요. 이 동네 단독주택이면 대략 2억에서 2억 2천 정도 되겠네요. 담보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값의 70% 정도요. 그럼 1억 4천만 원 정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대출금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이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보면 알 수 있죠. 잠깐만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출력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카페 하나 차리는데 그만한 돈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서류를 챙겨 들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빚이 며느리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며느리가 카운터에 기대어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만간 며느리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갈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질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안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고소장 접수 완료. 증인 확보. 담보대출 확인. 다음은 순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였죠. 어느 화요일 오전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아니었어요. 며느리 앞으로 온 우편이었습니다. 김민희 씨 맞으세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우편을 받아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이게 뭐예요?
법원에서 온 거예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서명을 했어요. 우체부가 가고 나자 며느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순자는 안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치는 순간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순자는 안방에서 나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니? 순자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고소장,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내가 했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 너야말로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었니? 건강보험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내 집을 빼앗았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이래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속였다는 녹음이 있어. 내 목소리로 직접 말한 거야. 시어머니를 속여서 명의를 빼앗았다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 내가 집을 담보로 카페 차렸다는 걸 들은 사람이 있단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울며 달려들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며느리는 법원 통지서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엄마가 이걸? 아들은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너희가 나를 속여서 집을 빼앗았잖아. 속인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정에서 증명해봐.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니야, 너 진짜 엄마를 속인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쳐다봤어요. 너희는 내가 늙고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도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엄마를 제대로 속였다고 했잖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사기죄면 징역 갈 수도 있어. 순자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순자가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갔을 때 담당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측 변호사가 연락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요. 합의요? 네. 집 명의를 다시 어르신께로 돌려드리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을 돌려받는 것, 그것이 순자가 원하던 거였어요. 조건이 있어요? 며느리가 받은 담보대출은 며느리가 직접 갚겠답니다. 어르신께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합의서에 사과문을 넣어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한 사과를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와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순자도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명예 이전은 2주일 내로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며느리와 나눌 말은 이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집을 지켰어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2주일이 지나 명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어요. 소유자란에 다시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평생 지켜온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2층 계단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어디 가니? 아들이 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순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전세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전세?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저희는 이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민희도 카페 정리해야 하고 대출금 갚으려면 일을 더 해야 해요. 며느리가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멈춰섰어요. 가끔은 전화라도 해줄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며느리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순자는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2층 방에는 아들 부부가 놓고 간 가구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었어요. 예전엔 3사람 몫을 했는데 이제는 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긴 건가? 정말 이긴 건가? 집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잃었어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이웃집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 씨, 집 되찾았다며? 정말 잘 됐어. 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며느리 카페도 문 닫았다던데? 그런가 봐요.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알았어요. 순자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순자 씨, 아들이 연락 안 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간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들은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잊겠어. 김 여사는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아들한테서 문자라도 왔나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어요.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와서 따갔을 텐데. 순자는 사다리를 가져와 감을 땄습니다. 바구니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새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사 간다고 할 때 남기고 간 메모였죠. 순자는 감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의 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순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있니? 회사 갔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감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마당에서 딴 감이야. 민수 좋아하잖아.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대출금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민수한테 전해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네, 전할게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너희도 고생하지 마. 순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빌라를 나서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긴 건가, 진 건가?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집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어요. 정의는 세웠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습니다. 빈 식탁 위에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산 집은 무너져도 마음으로 지은 집은 남는 법이지. 집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 따뜻했던 순간들. 그게 진짜 집이었던 건 아닐까요? 순자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순자의 것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요. 하지만 너무 넓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순자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했어.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았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대가가 컸지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영 멀어질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상은 막장이지만 정의는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살아갈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서라도요.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습니다.